여기는 제가 사실 59년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원래 한일은행 실내체육관이 있었던 자리,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정말 제 지역입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우이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5학년에 이 근처에 구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넘는 학생들이 5학년에 다니기도 했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를 갔더니 군인들이 한강다리를 건너왔으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집에 갔던 기억이 제가 역사를 인식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실 영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2년 선거 끝나고 13년에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와서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영화 얘기할까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그 정당 관계자분들 계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주제넘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게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발상을 제가 했고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드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의 시작은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그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저는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도울 때부터. 끝나고 나면 뭐 행정가나 그 정치인이 되지 않고 제 본업인 그 배우로 돌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5년 동안 참 힘겹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참여정부가 뭘 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지역 구도를 끝낼 수 있다면 그거 하나 정말 희망하면서 도왔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났을 때는 도리어 해방감까지 느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1년 지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거를 당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참여정부는 도대체 뭘 하려고 했나, 민정부 10년은 뭘 하려고 했으며 노 대통령 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참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시민인 것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노암 촘스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서 해방된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족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붙인 게 그때 이제 노암 촘스키가 신자유주의 물결에 저항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여 인터넷을 통해서 단결하고 투쟁하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뜻은 다 좋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된다, 한국을 봐라.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일부가 한국은 그렇게 발전을 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인터넷을 가지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않았느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 7, 80년대 그 끔찍했던 기간에도 저는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끝없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면에서 3.1운동도 수출됐지만 4.19 혁명도 수출됐고요. 6월항쟁도 수출됐고 전 세계의 독재 국가가 민주화하는데 우리를 많이 따라 배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1년, 2년, 3년 정말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참히 무너졌다라고 느낍니다. 초반에 강부자 보소영 내각부터 시작해서 그 신재민 차관 같은 경우에 보면 엄청난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청와대 인사팀에 보고를 했는데 그냥 장관으로 위촉하잖아요. 낙마되고 나서 그냥 후임을 또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원을 3개월 배웠죠. 왜 배웠겠습니까? 이 한나라당 정권 세력에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들은 걱정하더라고요. 친박은 더 하대요.
친박 주변은 더하다고요.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신재민 차관 그렇게 될 때 참 농담처럼 그랬습니다. 나보고 하라 그렇지. 그럼 나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부패한, 근본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이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려갈까를 생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짓밟으면서 그 출세했다, 이제 나 충분히 출세했고 공직자 그만둘 나이가 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세력이다. 그런 부패한 줄은 알고 뽑았죠. 뭐 진보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죠. 근데 아무튼 민주정부가 무능해서 경찰 죽였으니까 그 부패했지만 유능한 세력을 뽑는다 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천안함이나 또 뭐 연평도나 최근에 구제역, 물가 폭등, 전세값 폭등 완벽하게 무능한 것을 보여주죠. 물론 물가나 전세값 등은 무능과는 좀 더 다른 측면이죠. 교활한 측면이죠. 아무튼 근본 끔찍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럼 우리가 2012년에 어떻게 다시 민주진보 정부를 세울 거냐, 이제 이 고민인 거죠. 그러려면 2007년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분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북 문제를 퍼주기를 하지 않고 상호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쌍둥이 같이. 딱 하나 다른 거는 한반도 운하가 경제성이 있느냐요만 달랐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정말 민주정부가 경제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이상하더라고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외환위기를 불러서 IMF를 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대로 떨어졌거든요. 국민의 정부 끝났던 2002년에 12,000불이었고 노무현정부 끝날 때 2007년에 22,000불이었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우리가 7년 걸렸습니다. 미국 10년, 독일 13년. 우리보다 빨랐던 나라는 일본이 6년 유일합니다. 노무현이 무능해서 경제를 죽였다는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4.3%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5,000불 국가 시절에 3.2%였고 지금 15,000불 국가는 2.3%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신흥개발국이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늘 수위였습니다. 참여정부 기록이. 대북 퍼주기 부분은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죠.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기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관계를 단절하나 이유를 몰라서 저도 조선일보를 맨날 보면서 연구해봤습니다. 잘 몰랐는데 위키리크스라고 그 폭로 사이트가 나와서 그때 나온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발언을 했으니까 그 사실이라면 북한 붕괴, 북한 정권의 붕괴,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좋은데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황장엽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없다. 붕괴할 수 없는 북한을 저렇게 몰아치면 방법은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모든 이권을 넘겨야 됩니다. 지금 지하자원이 7,000조 원어치 깔려있다는 거거든요. 우수한 노동력 있죠? 쌀을 받으려고 차례로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이 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은 중국에 예속되는 정도가 깊어지고 결국은 노예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한 땅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한나라당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없이 딱 쪼개서 중국에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죠.
이 상태로 2012년에 또다시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서 상호주의를 계속 주장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면 그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정치적인 통일이 금방 올 거라고 시도한 거 아니에요. 남북관계 개선을 민주정부 10년이 친북 좌파라서 했느냐? 시작은 노태우 정권이 한 겁니다. 전두환 정권도요. 아웅산 테러를 당한 상태에서도 대화를 했고, 노태우 정권은 칼기 폭발을 당하고 집권한 정권인데도 남북 대화를 해서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민주정부 10년이 진행한 거는 모두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했던 일들인 거죠. 그거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섬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돼서 먹혀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핵심은 서민의 삶이 고달팠던 것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IMF가 우리 강요를 한 거죠. 소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라. 그건 그냥 정치적인 용어고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라. 그냥 돈줄을 쥐고 법제화 했어? 언제 할 건데? 이러면서 돈줄을 줬다 풀었다 하면서 법제화를 시켰죠. 지금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후에 정규직이었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점이고, 두 번째는 집값, 땅값을 제때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도리어 아파트 반값이고 이런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올라주라 라는 역작용을 불렀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권 자체로서는 정치적인 실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대연정이라든지 FTA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지지 기반의 붕괴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민정부 10년을 보면서 실망을 한 거죠, 국민들이. 그랬을 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민정부 10년 모델이든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 성장 모델이었던 거죠. 미래에 어떤 복지국가 이건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후보가 선글라스 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내고 많이 다녔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이 안 돼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집값 올려준다 또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게 거품이었다. 이게 완전히 풍선이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얘기를 해서 그게 확 퍼져나간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바탕에는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모델 이후에 여기서 변화 발전을 했어야 되는 것을 과거에 회귀해버린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우리의 미래는 결국 복지여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공약이 다 복지로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여야 불문 삭제 공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구도가 조금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죠. 호남당, 빨갱이, 김대중 이 등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사라진 데다가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라는 끝없는 도전을 했던 사람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그 목숨값이 이제 그런 현상을 불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늘 써먹은 게 이제 박정희 신화 만들기입니다. 그게 이제 문민정부 초반부에 이제 그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군인 정권들이 쭉 가다가 김영삼 씨가 삼당합당하고 그 안에서 쟁투를 벌여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 조선일보가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엄청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조선일보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겠느냐, 그 고민을 할 때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아젠다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제일 쉬운 게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늘 존경하는 대통령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50%를 넘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개 40%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조사한 걸 보면 박정희 31, 노무현 30, 김대중 12%가 나옵니다. 1년 지나서 조사한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35로 올라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25로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12에서 18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두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넘어선 것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두 분을 합치면 43%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35%고 지금도 박근혜 씨의 통상 지지율이 35%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6.2 지방선거에서 한 단계만 더 가면 뭔가 조금만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그러면 12년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12년 선거를 보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후보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수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라고 대통령 선거에서 얘기하면 수백만 표가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주진보 진영이 이긴 두 번 선거를 보면 뭐 35만 표, 60만 표 이거 차이거든요. 해외 동포가 250만이 들어옵니다. 해외 동포가 보수적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당이 돼서 6월에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버려놓은 그 모든 사안을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대선까지 몰아가기 전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나라당 쪽을 한번 이렇게 보자면 말이에요. 2002년 국민참여경선을 민주당에서 도입해가지고 대박을 쳤는데 그걸 그대로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친이가 친박을 사찰해도 그 사람들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를 단단하게 구성을 했죠. 민정부 10년 동안에. 조중동 동맹 맺었죠. 집권하자마자 4대 권력기관을 망나니 칼로 휘둘러서 그 단칼에 우리는 지도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영은 어땠냐? 87년 6월 항쟁까지는 같이 했는데 그 후에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분립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정치적인 용어고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민주당 계열 이렇게 부르죠. 민주당 계열, 진보당 계열로 분립을 했고 분립된 상태에서 또 분열을 했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는 정당 중립을 한 겁니다. 정치 중립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민주정부 10년이 잘하면 가만두고 조금 못하면 개 씹듯 씹고 자기들 요구한 70%만 받아줘도 씹고 100% 받아주면 칭찬하면 관변단체 된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은 2002년에 벌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노무현 후보 당선되니까 이제 잘 하시겠지 뭐 그러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구조는 후퇴했습니다. 작은 정당들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원 단계로 그냥 가니까 상관없는데 민주당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역사에 지금과 같은 참혹한 당원 단계를 가진 적은 없었을 겁니다. 당원이 대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후보도 선출하지 못합니다. 중앙당에서 대표와 조직강화특위가 그냥 임명하면 그냥 뺑글뺑글 지구당 위원장 임명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 임명하고 대의원이 지구당 위원장 선출하고 그렇게 퇴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내년 4월 총선에 이길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면 첫 번째는
6.2 지방선거에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 지역구도를 조금 더 완화해야 돼요. 두 번째는 20, 30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20, 30대는 전혀 문화가 다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성장을 했고 민족 10년을 만끽했기 때문에 대단히 자유주의적 진보입니다. 그분들은 이 정당 구조나 아주 촌스러운 데는 도대체 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능동화할 거냐.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어떻게 민주진보 진영을 다시 신뢰하고 표를 줄 거냐. 네 번째는 민주당 계열과 진보당 계열이 어떻게 힘을 합쳐낼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이제 우리가 꿈꾸는 정당은 하고 당을 설계해서 제시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질 것이고 전략 공천을 일정 정도 도입하더라도 상당히 민주적이면서 개혁적이면서 국민 참여적인 공천 제도를 도입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는 정파 등록제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정파가 이미 합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정책을 합의하자. 이미 민주당이 삼무일반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승수 대표와 정동영 최고가 부유세 도입을 놓고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 간의 차별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지금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완전히 어긋나거든요.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한 55% 지지받으면서 95% 의석을 갖죠. 전북에서 민주당이 65% 지지받으면서 100% 의석을 갖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정당별로 득표 받은 정도로 의석수가 그냥 갈 수 있는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공동공약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물론 노동과 복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그건 이미 야 4당, 야 5당의 정책연구원들이 늘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제안은 온과 오프를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당은 오프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깔린 나라거든요. 좁은 국토에 광내를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정치 역사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는 것이 그대로 정당 활동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 도입하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국민이 정치 평론가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고마운 것은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내 생활이 개차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절감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근데 정당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정치에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정치는 더러운 것 그냥 욕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안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얼굴 가리고 얼굴, 나이, 직업, 가족관계 싹 다 가리고 아이디, 닉네임 하나로 살아가는 그냥 나 푸른 하늘, 좋아 푸른 하늘이 20살인지 70살인지 모르거든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듯이 하는 게 정당 활동이 되게 하다고 정치 혐오층이랄까 이제 그걸 빨아들이자면. 두 번째는 20, 30대를 잡아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모임에 가는 건 구질구질해서 안 가거든요. 지금 대학교 안에 정당 지부가 대부분 이제 민노당은 아마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있을 거고요. 진보신당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전국에 아마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꾸질꾸질해서 안 들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 출마 나이 제한이 45세입니다. 그 아래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 30대를 특히 자유주의적 진보를 받아들이려면
온라인 정당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의당의 반성입니다. 열린의당에 대한. 그러니까 71년 김대중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를 보면서 나 도와야지라고 당원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도 당원 활동을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87년, 9년, 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그 전에는 동교동계, 상도동계로 같이 갔습니다. 87년에 딱 반대 쪽에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되면서 호남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민주진영을 버텨내고 살아내느라고 애를 쓴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지역적으로 호남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속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당원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과 2002년도 이후에 인터넷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개미 시민들,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진보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진성당원제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그냥 통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화학적 결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회의가 안 돼요, 회의가. 젊은이가 막 이러면서 발언하면 뒤에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알았어 그만해. 위원장께서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귀찮게 하나 젊은이 이러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회의가 안 돼요. 이거를 무리하게 시키다가 충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 또 같이 가게 하자. 지향이 같지 않냐,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뜻으로 이제 온오프의 결합을 제시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오프를 결합을 하면 정당의 문호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고, 그 다음에 개입 정도가 짙은 데서부터 옅은 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싫은 분은 지지자로 묶어내잖아요. 나는 당원은 죽어도 못하겠고, 근데 너희들 쪽에 관심은 좀 있어. 그러면 핸드폰,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이래서 등록한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활정치권역에서 유익한 정보를 주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인데 두 번. 강북구에서 이를테면 그 시민문화활동 하는데 신청받는다, 심사받는다.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계속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늘 그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을 지지자로 묶어내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정당 구조의 정상화를 이루는 거겠습니다. 정당을 민주화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핵심적인 거는 전국 정당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72학번이거든요. 53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의 의미를 안 게 71년 대선부터거든요. 고3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구도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럼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전국 정당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야,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무식한 제안이냐. 예, 진보 진영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보 정당 계열 분들. 진보 정당 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 오신 거에 대해서 존중을 넘어서 존경합니다. 이번에 순천 가서 지원 유세하고 민노당 의원들하고 당 활동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요. 거의 그냥 수도자도만요. 수도자. 바닥을 훑는데 이건 수도자입니다. 깊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 때마다 후보는 될 사람 찍고 정당은 진보신당 찍고 민노당 찍습니다. 지난번에 진보신당 왜 찍었냐면 민노당은 될 것 같아요. 몇 명은. 진보신당 아무리 봐도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비례해서 한 명이라도 되라고 그 네모 칸에 가운데 막 떨면서 찍었습니다. 편나갈까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존경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진보 정당들이 지난 20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그 부분 하나는 민주당 계열을 냉혹하게 비판을 하면, 합리적으로 비판을 하면 그 지지자들이 진보 정당으로 옮겨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영국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자유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었을 때 노동당이 출범하면서 자유당을 공격을 하면서 자유당을 3당으로 밀어내고 노동당이 2당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 경우를 보신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하고 진보당 계열이 같이 올라갔다 같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크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 그럼 첫 번째는 외부 그러니까 우리 그 환경은 역사적인 환경은 첫 번째는 분단이고요. 이념으로 분단된 데다가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지형이 형편없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지역구도에 딱 걸리면 그것도 못 넘어가요. 이 두 가지 모순 구조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주를 마케팅 수단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란 말이죠. 이런 3대 모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진보 쪽 내부의 그 특성이라고 보면 영국이 성공할 때는 그 노동당 당원이 300만, 400만 이렇게 됐습니다. 노조 조직률 30%, 40%씩 됐고요. 근데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지금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그래도 10%는 넘었거든요. 지금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사무직이 60%고 그걸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반씩 갈라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보정당의 토양이 별로 좋지 않다. 역사적인 배경도 안 좋고 거기다가 제도적으로는 결선 투표가 없는 소선거구제라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라는 거는 후보가 5명 출마했으면 거기서 1, 2등을 다시 놓고 50% 넘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을 다시 놓고 투표하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다수로 뽑아요. 거기다가 비례가 5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거는 양당제를 강요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시를 하죠. 가끔 이제 다당제가 아니라. 그거는 비례 5분의 1이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역당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그래서 나라를 4개로 쪼갰던 그것이 다당제로 착시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분의 1 그 비례 때문에도 또 착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 분들 경우에 지역구에서 종다수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울산, 창원, 거제, 노동자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진보 정당들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정책들은 민주당 계열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6.2 선거 이후부터 완전히 거의 같아져 버립니다. 늘 진보당이 얘기해오던 거 그냥 민주당이 다 받아버린 거의.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그 수도사같이 노력해온 부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제들을 늘 우리 사회에 던져서 끝내 민주당이 받아들이게 한 것까지도 존중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는 주장을 떠나서 실천하면 되잖아요. 집행을 하자 아예. 그러니까 존속을 걱정하는 상태에서 버티지 말고 정파 등록제를 도입하니까 정책과 이념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정파 등록제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지붕을 져요. 연합 정당. 그러니까 민주진보당이라고 만약 칩시다. 다 합치면 그 안에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창조한국당이 당을 통째로 그냥 갖고 들어오자는 거예요. 그냥 당원 명부를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요. 대신 연합당 안에 보고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대표가 종이정당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하면 그 순간 분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정체성 유지할 수 있게 그대로 정파등록제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제1야당이 되고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서 집권 여당이 돼서 노동과 복지 담당하는 정파로 가라. 민주정부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면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동서 지역구도 완화되고 조선일보 발판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정치가 전체적으로 진보화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진보 정파가 끝내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아니 선거연대는 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선 싫으니까 같이 가는 게 싫으니까 선거연대는 왜 안 되나.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거 조금만 더 확실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난 6.2 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다른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층위가 4개예요. 기초의원까지는 수천 명의 전국에 야호당이 얼마든지 나눠먹기가 가능했는데 중앙에서 합의를 깨졌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245개입니까? 240개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 놓고 야호당이 이미 경쟁을 시작했어요. 선거 임박해서 누가 너 관도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냐고요. 김대중 통제가 계셔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생각해요. 일단 진보 소통하고 민노당하고 진보신당 둘이 합친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큰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치고요. 참여당,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 합친다 치죠. 그걸 진보 대통합이라고 부른다면 진보 대통합을 해서 진보당이 만들어졌다 치고요. 민주당이 지금 그대로 있다 쳐요. 그러면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긴 시간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 다르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건 우선 제꼈어요. 두 번째는 지도부 간의 협상에서 지구당을 나눠 먹는 겁니다. 강북갑은 민주당, 강북을은 진보신당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지도부가. 만약에 제가 여기 어머니 집에 여기 있으니까 강북갑이죠 있죠. 네. 제가 강북구와 갑의 민주당 의원이라고 쳐요. 근데 지도부 간의 협상을 해서 여기를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를 공천을 주자고 결정을 했다 쳐요. 그럼 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서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할 것이다라고 상상하시죠. 이정희 후보는 40대 중반이고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 양반이 여기서 되는 순간 당선되는 순간 저는 정계 은퇴입니다. 제가 지금 58이거든요. 이 사람이 40대 중반이에요. 앞으로 20년을 할 겁니다.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20년간. 그럼 전 정계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난 국회의원 2번 했으니까 좋아 나 안 할게. 그렇게 만약에 발언하는 순간 그날 밤 저희 집 유리창 바뀌어지는 거죠. 저랑 정당 활동 20년을 여기 강북구에서 한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은퇴하면 국회의원 이어받을 분 계시고요. 강북구청장, 강북구의원, 서울시의원, 현역과 지망생들이 300명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여기 누구 김씨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20년 동안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구가 강북 각 지역이 민주당 지역구에서 진보당 지역구로 넘어가면 그 순간 민주당원들은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 각급 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물죠. 문 의원님 이러면 억울합니다. 뭐 손학규한테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울다가 술이 좀 취하면 뭐라 그랬는데 에이씨 너 다 해쳐놓고 가면 다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면 바뀌어진 거예요. 있잖아. 그러면 출마해야 됩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얘기하죠. 명분은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이죠. 명예롭게 심판받아서 복당하겠다. 한두 번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입니다. 요번에 이제 김해에서 했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인지도 조사일 뿐이에요. 그냥. 혹시 여기 김기식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계시죠? 참 유능한 분이거든요.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10여 년 했어요. 얘기해보면 모든 상임위 정책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15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인지도가 0.5%도 안 돼요. 그럼 여론조사 치죠? 최선의 후보가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선의 후보가 뽑힌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그
그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정희 의원한테 져요. 그러면 저는 출마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못해. 근데 저랑 같이 활동하는 정당원들은 똑같잖아요. 이정희 의원이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협조 안 하죠. 그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현저하게 승산이 낮아져요. 그런데 저는 승산 낮아진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막판에 진보당, 민주당에게 치킨 게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가면 누가 떨어지나. 둘 다 나가면 다지니까. 3,000표 이내로 결론 나는 그 지역구가 수십 개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당명이 긁는 거죠. 근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요만큼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남는 문제는 뭐냐면 정당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 구조가.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구조가 민주화되지 않고, 두 번째는 전국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대통합 후에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는 임시 미봉책일 뿐인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죠. 친이와 친박의 결투는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면 내년 지금 4.27 보선은 박근혜 의원이 안 돕고 있잖아요. 강원도 안 가잖아요. 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100% 박근혜 의원이 주도하는 선거예요. 지금 친이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공천장 받는 순간 돌아서서 박근혜 의원한테 달려갈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4.27 보선은 부분적으로 MB 심판 성격이 있는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MB 심판 선거가 아니라 미래 권력 선출을 위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번 4.27 보선 같이 야오당이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그래서 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민노당 줬더니 다 탈당해서 출마했죠. 순천은. 거기 한나라당의 의원이 없어요. 한나라당이 의원이 있는데 탈당해서 출마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 김의 경우는 10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 이거 갖고 지지고 먹다가 좋은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3월 달까지 야오당이 모여앉아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지지고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지들이 사찰에도 안 깨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는데 하나만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이 정파등록제를 도입한 연합정당 안에서 모이면 그러니까 일단 전략공천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를테면 작은 정파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배려 또는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정파별로 지지도가 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한 몇 프로 정도로 전략공천을 도입한 다음에 아주 민주적인 경선을 전국에서 해요. 한 20%를 만약에 전략공천을 도입한다면 80% 경선을 해요. 다 한 다음에 정파별 득표, 그러니까 예컨대 전당대회 같은 데서 정파 득표를 해가지고 정파로 지분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경선했는데 여기서 그 정파별 득표율과 어긋난다 후보가. 그럼 비례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최강의 후보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게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장점인데 왜 안 되나? 토론해보고 개인 사석에서 만나보면요. 이러죠. 그 진보정당 분들은 정책과 이념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개혁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책과 이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붙었고 거의. 그냥 민주당의 개혁 가능성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개혁을. 그러면
그 바탕에 깔린 문제는 뭘까? 그건 뭐냐면요. 제 판단에는 결국은 민주당의 현 당원 구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1년 또는 87년, 90년 이렇게 고립이 되면서 단단하게 결속된 탄탄한 당원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뭐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건 낙담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대책이 없다.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동안 민주진영을 지켜내고 싸워온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 거냐? 방법은 국민의 명령이 제안드리고 있는 이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이 지금 평시에 30만 정도 되거든요. 대선 때는 100만 가는데 30만이에요. 작은 정당 뭐 3만, 5만, 7만 이렇거든요. 그럼 30대 7이 붙으면 지죠. 경선에서. 5도 져요. 3도 져요. 그러니까 3만, 5만, 7만을 다 합쳐서 15만을 만들어내서 힘대 힘으로 맞짱 뜨자가 비민주 진보 대통합이야. 근데 30대 15도 져요. 그럼 방법은 뭐냐? 국민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당원 배가 운동한다고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를? 진보 정당들 20년 노력해온 결과 지금의 당원이에요. 안 늘어요. 참여당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 방법은 그 고심 끝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아름다운 멋진 정당을 설계해서 이런 정파등록제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의 아름다운 정당을 만들어 설계해서 제시하면서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면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받는 운동이 지금 국민의 명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0만과 15만의 차이인 15만 이상, 원컨대 둘을 합친 45만보다 많은 50만, 두 배인 100만이 모여서, 자, 100만이 모였으니 이 100만 국민을 믿고 제 정당들이여 이 안에 들어와서 연합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민주당의 현 당원 구조에 치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앞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최강의 정치인을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개미 시민들이 진짜 7개월 동안 바닥을 헤맸습니다. 여기 회원들 몇 분 계신데 정말 눈물 납니다. 지난 겨울을 좀 추웠습니까? 볼펜이 안 나와요, 거리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거리 나가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득한 거예요. 단일 정당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10만 했어요.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백하자는 거예요. 한국 정치의 모든 모순구조 실태가 엄청 꼬여 있는데 그 첫 번째 매듭은 민주당의 당원 구조. 근데 이거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다. 존중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당원이다.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당원의 구성비를 광역별 인구 비례에 비슷하게 바꿔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첫 번째 매듭이 민주당의 당원 구조라는 사실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정치인들께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운동을 하자는 거고, 시민사회단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시민들이 저 개고생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조직활동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힘 좀 합치자,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7개월 됐고 저는 이제 거리 나가서 얘기한 게 한 110일가량 됩니다. 근데 뭐 100일 훨씬 더 많이 나간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주에도 몇 분 계시고 부산에 민주할매라고 계십니다. 81살이십니다. 8시간씩 하십니다. 자, 아무리 뜯어말려도 8시간씩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도 붙잡고
회원이 가입을 받습니다. 5,000명 받으셨습니다. 혼자. 그분이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를 아세요? 김주열 열사가 실종됐을 때 어머니랑 같이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5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십니다. 우니칸 목사한테 용돈 많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만나뵈면 제가 계속 용돈을 드립니다. 그 다니면서 근데 참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게요.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막 앉아서 한나라당 막 비판합니다. 그럼 잠깐 듣다가 돌아서 가시거든요. 뻔히 보여요. 너희들은 뭔데 이 새끼들? 너희들이 잘났어? 너희들이 잘했어 이 새끼야? 뻔히 보여요. 그 신랄하는 눈초리가. 그럼 막바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정부 10년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IMF의 강요였지만 노동유연성을 막아내지 못한 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씹어 돌렸어도 복지 예산을 좀 더 혁명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한미 FTA를 왜 그렇게 서둘렀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좀 더 잘하게 하려면 단일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해주십니다. 지금은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한 50일 지나면서 느낀 거는 어느 순간 정치는 연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의 후소를 듣고 회원 가입을 하실까? 마음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민주정부 10년의 실망에서 돌아선 연인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근데 이명박 2년 보니 어이구 이거 정말 개차반이네.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네? 이거 반쯤 돌아보신 게 6.2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마음은 안 열었어요. 민주 진보 진영을 믿질 않아요. 너희들 또 갈라질 거 아니야. 맨날 지달났다고 쌈박질할 거 아니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냐 의료냐 산모일반이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라서 좀 과장법을 쓰는데 의미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 방점은 이 돌아선 연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 결혼한 다음에 35평 아파트 살까 25평 아파트 살까 이렇게 얘기해봐야 정책은 25평이냐 35평이냐거든요. 테레비를 삼성을 사냐 LG를 사냐. 결혼할 마음이 없는 여자한테 행란하면 뭐합니까? 내가 옛날에 사귈 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좀 정신분열적인 부분이 있었어. 이럴 때는 잘못했어. 나 달라졌어 라는 사람이 달라진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건 분열을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50일, 60일쯤 지났는데 정치인들, 중요한 정치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2012년 시대 정신은 뭐냐는 거예요. 2097년은 정권 교체고요. 2002년은 정치 개혁이었거든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빨리 이루었죠. 그리고 양극화에서 과도로 넘어가면서 된통당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뭐 정치개혁이 빨리 됐으니까 좋습니다. 얘네들이 다시 복원시켰지만. 근데 2012년 과도는 뭐냐. 아무리 심층 여론조사를 해도 안 잡힌대요. 그래서 계속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뵈면서 저한테 와서 수여가는 분도 계시고 좀 사람 좀 살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차를 그러다 어느 느낌이 어느 순간 인간 존엄성이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걸 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지고요. 그냥 각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좀 인정 좀 해주라 이 새끼들아. 그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요번에 김여진 배우가 홍대 청소노동자 문제로 해서 날라리 외부 세력이라고 트위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걔가 그러거든요. 정치인들하고 그냥 꾸려서 얘기 못하겠다.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대학 청소노동자들 문제가 차례로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 문제를 계급적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인간 존엄성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기 한 이쪽 라인은 300만 원인데 왜 이쪽 라인은 150만 원이냐고요. 당신이 150만 원 선에 서봐라. 그게 300만 원 선에 쓰고 150만 원 선에 쓴 거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에서 이게 이래도 되냐? 그런 접근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새롭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을 만난 게 2008년 가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뭐라 그랬냐면 부산시장에 한 번 더 출마하시죠 그랬어요. 또 떨어집시다. 한 번 또 떨어지시면 다음번엔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뛰셨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갑시다. 진짜 잔인했죠 제가. 근데 맥주 한잔 하시더니 한숨을 팍 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왜 내려왔는지 알아요? 봉화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는데 공중분해에 대해서 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유서가 연합통신에 보도된 걸 제가 마을방송에서 처음 읽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치죠. 근데 저는 마지막 부분이 잘 이상했어요.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랜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대통령을 지낸 양반이 이 나라가 얼마나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랜 생각에다가 문단을 바꿔서 또 아랫줄에 써 있거든요. 오랜 생각. 아, 국립묘지에 모시고 분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묘를 할까봐 그것도 막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6.2 지방선거 6월 1일날 김두관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안 갔어요. 그냥 서울, 경기, 강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충남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긴급 SO가 온 거예요. 5월 31일 날. 하고 내려와 줄 수 없네요. 그냥 불이 났게 내려갔어요. 가서 막 뛰어갔죠. 연단에 가자마자 마이크를 줘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설 내용을 준비 안 했어요. 머릿속에. 그냥 올라갔는데 나 정말 여기 내려오기 싫다. 이 지역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이 지역 대결 구도에 자기 머리 짓이기며 도전하다가 결국 자기 머리 깨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이 걸었던 길 옳다고 이 김두관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4번 떨어졌고 김두관 7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한 사람 목숨은 부족합니까? 그러면 또 죽이세요. 김두관 또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눈물과 땀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일종의 그냥 접신을 하고 한 거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복받치는 마음으로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울면서. 그러고 마지막 유세를 끝내고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자는데 한 7번 연설을 한 거죠. 밤에 늦게 내려왔으니 더 이상 못 텐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유, 저희가 또 떨어질 텐데. 그리고 올라와서 개표를 보는데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다가 국립묘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죽어서도 지역구도 극복에 기여하겠다라는 뜻이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유서를 1년 만에 이해했습니다. 근데 1년 9개월쯤 만에 다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그 CCTV 화면이 있잖아요. 화질 나쁘지만
이게 대문을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정경한테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갑니다. 근데 가다가 풀을 뽑아요. 미치겠네. 뭐냐? 가보셨지만 15분이면 올라가거든요. 부르는 거예요. 15분 후에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한 분이 길가에 쭈그리고 풀을 뽑아.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하다 문득 아차,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지금 몸을 던지지만 난 여기 묻혀서 역사 속에 살아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이 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나는 오늘 육체적인 생명은 가나 나는 역사 속에 산다. 국립묘지가 아니라 봉화에 묻혀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 풀을 뽑았듯이 오늘도 뽑는 거고 내일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뽑고 계신 거예요. 봉화에서. 5월이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광주로 갑니다. 이제 5월이면 마음 아파서 광주에 가고 곧바로 봉화로 옮겨갑니다. 그분이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면 봉화를 찾아갔겠습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 김두관 후보 당선되는 그때 유세다니면서 한 얘기가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몸을 던짐으로 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완전히 포위돼서 괴멸될 상태까지 빠졌는데 그걸 몸을 던짐으로 해서 포위망을 확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일산에 정발산이라고 둔덕이 있습니다. 자주 올라가는 그 옆기다 있고 운동 계속했습니다. 그 전에 저를 보면 정말 째려보는 사람들, 늘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들, 눈빛이 보입니다. 전 길거리에서 봤을 적도 있어요. 갑자기 노인네 하나 오더니 등어리를 빡 때려요. 그래서 먼저 인간아 개새끼야 하고 때리고 가요. 얼마나 제가 그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의 정신상태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나. 지금 국민의 명령 앞에 어버이연합이 논양 시위하고 있어요. 빨갱이고 내란죄로 즉각 구속하고. 대화를 하면 되지. 정책이 다르면 대화를 하면 되지. 정치가 별겁니까? 가정생활을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 벌고 부인이 얼마 벌고 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얼마인데 요 돈을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한테 밥을 사줄 거냐 신발을 사줄 거냐 이런 거 토론하면 되지 왜 욕을 하냐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야말로 그 느낌이 왔을 때 풀을 뽑고 계시구나. 이제 이 느낌이 그거를 그러니까 무려 돌아가신 지 1년 9개월 만에. 그건 문목사도 그러셨거든요. 76년에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전주교도소 들어가셨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구가 뭐냐면 긴급 조치 구호를 해제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이행하겠다는 뭔가를 보여라.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 이러고 23일 4일 단식을 하시면 미치겠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린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때 죽음을 살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 스승은 죽으면 산다 하셨지. 오늘도 죽음만 생각하자. 죽음을 살자. 죽음을 살자 그러면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죽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솔직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양반 지금 그러고 계시지. 김대중 대통령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러셨었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한테 주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늙었으니 너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느낌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3일에 그 토론을 해보다 보니까 결론은 작은 정당 분들 경우에는 민주당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작은 정당.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래 그럼 한번 토론해볼게 이렇게 움직여지 않고 맞아 단일 정당이 맞으니까 단일 정당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구걸하는 게 되잖아요. 작은 정당들은 먼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월 3일 우리 10만 넘을 때 민주당을 찾아가서 정파도입제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의 단일 정당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두 번째는 제 정파가 모여서 공동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을 협의하라. 그게 이제 야5당의 정책연구원? 그게 이제 상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라. 근데 알고 있죠. 민주당에서 노동관계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안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렸고 4.27 보선이 끝나는 직후에 다시 그거를 강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 쪽이 잘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인데요. 명시적으로 아직 대답을 안 하셨거나 또는 제가 가서 여쭙질 않았어요, 일단. 근데 만나서 얘기한 분들, 그러니까 아직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한 분이 딱 두 분입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총무. 나머지 7명은 단일정당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파로 보면 쇄신연대가 있고 김근태 문희상 한명숙 공동의장으로 만들어진 진보 개혁 모임이라고 있죠. 지구당 위원장이 106명이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 정파도 대부분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가 다 우리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큰 정파들도 다 동의가 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 4.27 보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선거할 때 안 되겠다. 단일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4.27 보선 이후에는 이를테면 제 정파나 정치인들 이렇게 해서 실무 정책 기획 모임이라고 할까? 아직 원탁 테이블까지 못 가겠고요. 고전 실무 정책 기획 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단일 정당이 옳다, 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전략을 세운달까? 뭐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 4월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인데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12월입니다. 그러면 12월 전당대회 이전에 10월 중순이면 전당대회 모드로 옮기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12월 전당대회 선출되는 지도부는 4월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최고위원 출마자들에게 지구당 위원장들이 다 줄을 서야 됩니다. 공천 보장. 그런 그 후보들은 공천을 보장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27 보선 후에 5, 6, 7, 8, 9 딱 5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민주당 자체 당론 채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상당히 전진된 안을 만들어내면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대통합이 여러 갈래 모임이 있거든요. 4갈래 모임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이는 데는 물론
그냥 끝까지 진보당으로 해서 선거 연대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중간 단계고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제안이 획기적이면 굳이 이 작은 정당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합의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원샷 통합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를테면 지금 그 작은 정당에서 이제 오병윤 전 민노당 사무총장이 우리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께서 이제 그 복지동맹을 통한 단일 정당 부분을 이제 당내에서 지금 확산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참여당 경우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많이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에 이제 결판이 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 올라가다 마지막에 다시 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길거리 다니시면서 많이